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직접 청와대 출입 기자들 업무 공간인 춘추관을 찾아와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총리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입법부 수장을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지만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앞으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와 정부 소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회를 신여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고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이죠. 이번에 새로 당명을 만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도 선례가 없다 하는 이유로 약간 걱정하는 뜻을 나타냈지만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기 전에 오늘 정세균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마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원래 저는 종로의 삼선 도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총리설이 계속 말씀이 나와서 다른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고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정세균 후보자의 입장 표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의정활동 같이 하신 적 있지요? 그렇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분을? 저는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외유 내강형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뭐 포용적이지만 또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강단 있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 출신이지만 어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또 국회 생활도 아주 그야말로 어떤 자기 그 통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무엇보다도 지역구에 낯선 지역구로 온과 와서 두 번 이렇게 지금도 어느 누구도 종로에 감히
도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관계와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서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런 분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주저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회의장을 모신다는 면에서 명분은 다소 좀 떨어지나 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대의라고 대의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의가 어떻게 오의 자리로 오냐 또 국회의장이 어떻게 정말 국회에서 말하자면 답변을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또 우리 서민과 민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려운 어떤 고민 끝에 이렇게 또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명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도 많이 하고 고민도 했겠지만 네. 받아들이는 정세균 후보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로는 어쨌든 누가 뭐래도 국회의장인데 그렇죠. 의장이 어떻게 총리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모를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솔직히는 본인은 다음 대선을 꿈꾸면서 의장 출신이지만 지역구를 그냥 정치 은퇴가 아니라 종로를 탄탄하게 키워왔고 예. 일부에서는 또 말하자면 민종석 전 실장과의 갈등이 뭐 그거는 사실이 관계를 떠나서 네. 마치 그런 모양새까지 네. 있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총리 출신의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이제 예. 그런 면에서도 좀 끄림직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본인이 설계해왔던 부분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 고민이 저는 깊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 얼마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있겠지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도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고민이 있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의 안에 다 녹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렇게 거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세균 전 의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나왔던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실 때에도 전직 의장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정말 핵심적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원혜영 의원 이런 분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정세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이 총리를 하면서 대권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이고 더더군다나 이낙연 총리가 이제 호남 중에서도 전남을 대표하시는 예. 분이고 정세균 의장은 이제 전북 출신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떻든 호남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묶어가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넬에도 썼습니다만 입법부의 위상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느냐는 겁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이 되고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올라가는 과정이 그간의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는 과정인데 이것은 역행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총리 후보자께서도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바라기는 밑에 책임 총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정세균 의장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인사를 왔을 때 정말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정세균 의장님이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을 때 당신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엄청난 경제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통령 스스로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실물 경제에서 성공한 분이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시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조화롭게 가는 그래서 경제정책을 유턴시켜서
정말 제발 이 나라 전체 경제 네. 그리고 민생 경제도 살리는 그런 데 역할을 하는 총리가 책임 총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차지영 교수는 예, 정세균 의장 예. 겪어보셨죠? 예,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할 때 네. 정세균 의장이 그때 산자부 장관으로 네. 계실 때 그때 그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같이 이 순방도 다녀왔고 그때 당시 사실 그때 그 산자부 장관으로 가셨을 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의 구조가 비슷한데요. 그 당시 여당의 대표였는데 예. 여당을 대표하시던 분이 총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각의 한 장관으로 갔다. 이 부분 갖고 상당한 논란이 그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지금 그 산자부 장관을 하시고 난 뒤에 평가는 상당히 좋았더랬습니다. 네. 나름대로 상당히 실물 경제에 밝으셨던 분이 상당히 안 흔들리는 내각을 그러니까 균형의 추를 잡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정권의 그런 좀 약간 그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았는데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그러한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로 모시는 데 대해서 아마 그때의 경험이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청와대의 수석으로서 이러한 장면들 다 지켜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권력 서열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하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정세균이라는 분의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우리 국가 발전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더 정지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네.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오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강조했던 부분이 통합과 합의라는 측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 그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좀 온건 하합형의 그런 리더십이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 통합과 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된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저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또 하신 말씀이 지금 정세균 의장이 경청의 정치를 잘한다. 네. 그리고 상당한 또 신뢰와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야당과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치 네. 이 대목에 정세균 총리 카드를 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생각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총리를 자신의 수하로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장을 자신의 수하로 둠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의회를 자신의 그러니까 수하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시각에서 의회 독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아마 청문회 과정, 더 나아가서는 국회 인준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잇따를 것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은 지금 이 정세균 지금 의원이 총리로 만약에 인준되고 난 뒤에 예. 진짜 대통령께 생각하셨던 그러한 의도대로 화합과 통합, 경청의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서 아마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정세균 전 의장은 산자부 장관 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나가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 자리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군요. 그렇죠. 상당히 그 정치적인 원칙도 중요시 생각하지만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리도 또 따지는 실용주의에 좀 실용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혹시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겪어봤을 때 이 의장을 하실 때 대야 관계 같은 건 좀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그땐 제가 국회에 없었을 때인데요. 아주 되게 원만하고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예.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고요. 저는 가까이 모시거나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번에 지명한 것 장성철 소장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천정배 의원의 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권 분립 정신을 짓밟는 결정이다. 유신 시대 때나 일어날 일이다. 라고 천정배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부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두고두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화합, 경제 때문에 이 정세균 전 의장을 지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과 화합을 하셔야 될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할 통합과 경제 부분을 총리 지명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을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까지 한 분이 총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정세균 의장이나 정말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그 총리나 장관은 일을 잘하냐, 유능하냐 이것이
지명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핵심 지지층이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해서 이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총리와 장관을 지명을 한다면 이것은 나라의 불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 말씀 들으면서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리의 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군요. 오기영 변호사 의견은요? 예.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님 같은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자체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우리 헌법 제도는 이제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좀 달리 총리와 장관을 다 국회의원이 이제 겸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많고요. 그게 제도적인 좀 특색인 거죠. 의원 내각제 요소와 대통령제가 좀 교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세균 의장이 이제 국회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종래에 그런 사례들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요점이 되는 것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 예. 그러니까 대독 총리가 될 거냐, 아니면 실질 책임 총리가 될 거냐.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이 있었고 적어도 정세균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경험이 육선에다가 이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총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장관의 이제 역할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실질적인 재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이제 조정 기능들을 얼마나 할 거냐. 청와대만 맡겨놓지 않고 좀 나름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조정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질 책임 총리의 역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그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기대되는 분들이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1년을 관통하면서 나왔던 이제 국론의 분열 그리고 이제 공명지조가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그 공명지조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날린 것을 좀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것들 봉합하고 소통하면서 또 더 대안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데 이런 정치적 경험이 있는 분이 그래도 총리 역할을 하면서 나름 그런 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이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서정국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지명한 의도는요. 의도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낙연 총리와 맞트레이드다. 이낙연 총리와 결국 이제 이낙연 총리를 종로로 보내서 이제 총선을 지휘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종로 지역구 정세균 총리로 트레이드하는 예. 이런 게 의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평가하면 이게 나라냐 하는 이제 자괴감이 듭니다. 역사를 보면 국회의장 하다가 이제 대통령을 한 이승만 대통령 초대 국회의장하고 대통령을 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국회의장하고 이제 그 행정부의 국무총리 한 예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40조부터 65조까지가 국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66조부터 85조까지가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6조에 국무총리가 나와요. 국회는 대통령하고 이게 상권분립한 축이기 때문에 대등한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를 지낸 분이 다시 이게 행정부 2인자 가가지고 국회의원과 답변에 한다? 질의한다? 이게 얼마나 국회 위상이 추락되는 겁니까? 따라서 저는 부적절하고 그럼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들은 청문회 부적격에도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했죠. 근데 총리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 총리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민평당 외에 정의당이나 천정부의 다른 당들도 또 이게 1+4가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공조가 와야 되면 과연 이게 국회 과반 동의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송곡 검증해서 반드시 이게 낭만을 시키는 게 우리 국격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천정배 의원이 지금 대한신당인가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천정배 의원 개인 입장인 거죠. 대한신당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자, 6분 패널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총리로 지명이 됐고 또 청문회 국회 인준을 거쳐서 총리가 되면 어떤 총리가 될 거냐 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관련된 부분 발언한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총리님도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에 직접 발표를 하겠다. 앞으로 행보와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봅시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 같지 않고요. 당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또 당의 총선 준비도 듣지 않고 지가 먼저 말하는 것은 저답지 않아요. 네, 이낙연 총리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자막에 오늘로 나갔는데 어제 얘기한 내용인 것 같군요. 차정 교수 아까도 네. 이제 총리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동안 총리 비판할 때 방탄 총리 뭐 대독 총리 이렇게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그런 평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총리를 하시면서 총리로서의 나름 국정에 대한 장악력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기반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각은 상당히 그렇게 장악을 하면서도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해박한 그런 그 깊이와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야당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촌철살인의 그리고 또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러한 그 언변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의 정치 위상을 올리는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의 총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장수 비결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이낙연 총리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 성과 자체는 당장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3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이 지금 광역의 도지사, 광단체의 단체장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 트레이닝 해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녹아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차기 여권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예.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1위를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성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여권 내에서 유력하게 꼽혔던 차기 후보들이 상당히 낙마한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그러니까 한 명에게 지금 쏠리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아주 그러니까 이 강력한 지지층들이 일종의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쏠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롯이 자신만의 정치적 성과일 것인가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 혼자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성과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아마 지금 제가 판넬을 썼습니다만은 이해창 전 총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창 전 총리가 1999년 15대 총선 때 당시 여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집권 세력들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집권 권력과 미래의 권력 간의 충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대사를 망치고 마는
그러한 예. 사항이 직면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낙연 총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해창 전 총리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낙연 총리 3선이라고 그랬는데 4선. 사선입니다. 예,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정치하도록 놓아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 출마하고 네. 이제 대선 후보군에 편입되는 뭐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이겠죠. 염두에 둔 거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기 정치의 완결판이 되기는 길목에 총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본인이 다음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과 협의해야 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지역구로 갈 거냐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아직 뭐 선거 제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당과 협의를 해서 네. 총선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됨으로써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정치, 뭐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어떤 그 경로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총리하면서는 상당히 그 의회에 나와서 깍듯하게 하면서도 장악력 있게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좀 반성을 해보면 이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가 너무 나서는 부분도 없잖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뭔가 일을 행정부가 각 국건이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총리는 좀 그 부분까지 예. 전체 총솔에 가는 그런 과제가 저는 남아있다 그렇게 그래요. 보여집니다. 더 무거울 수 있죠. 장성철 소장은 이낙연 총리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의 길을 갈 겁니다. 예. 아주 험난한 대선 후보로서 이제 검증과 본인의 의지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나라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잘 예.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비례를 예상하시는 것은 전국적인 지원 탑 네. 역할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좀 달리 보는데요. 제가 판례를 지은 것처럼 일단 이제 이해찬 대표와 투톱 선대위원장 비례 이 가능성보다는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종로 정세균과 맞트레이드 한다 했잖아요. 예. 결국 이제 종로에 가서 황교안 대표와 대선 빅매치 전초전 예. 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오늘 이제 한국당에서도요. 당 대표라든지 홍준표, 뭐 김병준 이런 분들에게 요충지에 나가라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종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낙연 총리도요. 지금 이제 비례는 연동형으로 가면서 정치인들이 비례는 취지가 좀 달라요. 따라서 저는 비례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로에 나가서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결과는 예측 불허다 이래 보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면 예. 황교안 대표 종로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야만 이게 총선 승리에 가름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걸로 봅니다. 피할 뿐이 아니에요. 두 분 모두 너무 타격이 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선택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낙연 총리는 어떻든 전반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면 종로에 출마하는 순간 소위 정권 심판의 상징이 돼버립니다. 그런 선택을 민주당에서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어서 도전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는 예. 선택은 별로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